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테크와 투자를 고민합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 또한 하나의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행동하거나 자신만의 인플레이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기분에 취해 있거나 국가가 잘한다 못한다는 이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감각에 취해 있는 태도는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절대적인 결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상승이 실제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국가나 정부는 악하다라는 이념으로만 환원하는 태도는 구체적인 해법을 주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데 이를 선악구도로만 바라보게 되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과 전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자신만의 인플레이션 관점의 부재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은 관리해야 할 구조가 아니라 이겨내야 할 이벤트로 인식되면서 투자 판단은 점점 단기 성과와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의 변동성은 견뎌야 할 과정이 아니라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인식되고 정부 발표 수치와 언론의 프레임, 단기 성과 지표에 의존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내와 일관성은 사라집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명확하게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관점으로 바라본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게임입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이 시대에 태어난 순간 강제로 참여하게 된 게임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는 죽을 때까지 엔딩이 없습니다. 간혹 자신은 어떤 자산에도 투자하지 않고 저축과 예금이 더 잘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정성을 선택한 합리적인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는 집단이 있어야만 그 집단이 실질 구매력 하락을 떠안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배제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선택은 중립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기본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배제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같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산의 종류와 접근성, 시간에 대한 태도와 전략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며 결국 이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탈락자는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국가를 운영하는 엘리트들은 이 구조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 게임의 룰을 이용합니다.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재정과 부채,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분산시키고 과거에 쌓인 부채의 무게를 시간 속으로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는 명분이 되며 급격한 조정이나 정치적 저항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만한 선택지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시에 유지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선택되어 온 게임의 관리 방식이 되었죠. 인플레이션을 게임에 비유한다면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수치입니다. 국가는 대부분 연평균 2%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치가 실제 체감 구매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구성 안에서 실질 구매력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저는 연평균 통화 증가율과 연평균 환율 상승률을 함께 고려합니다. 먼저 통화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통화 증가율은 약 7% 수준입니다. 통계를 발표하는 주체마다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4% 내외의 수치가 언급됩니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을 더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환율 상승을 적용하면 약 2.4% 수준의 수치가 도출됩니다. 이 두 요소를 종합해 계산해보면 연평균 약 10%에 가까운 원화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력 감소 관점에서 복리로 환산하면 약 6.5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7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7년 동안 자신의 자산이 2배가 되어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적인 증식까지 원한다면 세금을 고려해 연평균 13%에서 15% 수준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수준입니다. 즉 우리는 워렌 버핏의 발끝이 아니라 최소한 하반신 정도는 따라가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작년 12월 초에 취합한 것으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원화 기준 자산들의 7년간 가격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7년 동안 자산이 2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기억하시면서 표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결국 상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000에서 4000으로 상승하며 연평균 약 10.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4500까지 올랐으니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권의 부동산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연평균 약 9%에서 11%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일부 초핵심지는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성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부동산을 다시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인플레이션을 상쇄했는가입니다. 흔히 서울 부동산 불패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압도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짧아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반포 원베일리를 제외하면 이른바 핵심지 아파트들조차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제공한 자료를 보더라도 강남 3구를 제외하면 10년간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권이 이 정도라면 지방부동산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호갱노노와 같은 앱을 켜서 서울 부동산의 가격 추이를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 즉 7년 동안 2배, 14년 동안 4배가 된 아파트를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에 따른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평균 상승률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절대 금액 기준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자산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감 성과로만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구매력의 유지 여부 그리고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도 연평균 상승률이 실질 인플레이션을 넘지 못한다면 자산의 실질 가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단기 시세 차익이 소비나 다른 지출로 흘러가게 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구조 속에서는 그 성과마저 다시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현재의 평범한 2030 세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죠. 다음으로 달러 기반 및 국경을 초월한 자산을 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본 S&P 500, 나스닥, 금, 은의 연평균 상승률은 대체로 연 13%에서 20%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쇄는 물론 자산 증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보셨듯이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화 기준의 자산인 연금, 부동산, 주식은 모두 나름의 역할을 해왔지만 실질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상쇄한 자산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평범한 2030 세대가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7년마다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었던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면 달러 기반이거나 국경을 초월한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쇄는 물론 실질적인 자산 증시까지 가능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자산이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해 왔는지에 대한 구조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명목 수익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간의 누적, 국내 기준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다면 인플레이션 게임에서의 선택은 언제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타겟 오디언스는 저와 같은 평범한 2030 세대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국가가 만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연평균 10%라는 통화가치 하락은 매우 폭력적인 수치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은 죽을 때까지 깨야 하는 퀘스트입니다. 셋째, 명목 수익률과 단순 숫자의 증가는 착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넷째, 매년 자신의 자산을 10% 이상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자산을 매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은 불패 자산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원화 기반 자산이 아닌 달러 기반 자산이나 글로벌 수요가 존재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닌 나의 노동의 대가로 소중한 자산을 어떤 시스템에 저축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여덟 번째, 현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이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그렇지 못하면 이 결과는 반드시 노후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세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저축이 성공의 기준이었던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부동산이 기준이 된 세상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기준이 된 시대의 자녀들이 다시 부모 세대의 공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와 우리는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형성된 방식도,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는 속도도, 국가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산으로 이를 상쇄할 자신이 없거나 실물 기반의 안정성이 최우선 목표인 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동산만 한 자산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에게 통하는 정답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트럼프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 자체가 다시 재설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고위 관료나 전문직, 대기업 임원들조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꽤 큰 파괴가 동반될 것이며 파괴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를 동반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며 6년차 비트코이너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그동안 듣고 읽고 직접 경험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